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정치 여담 오늘은 민주당에서 김용남 전 의원 또 국민의힘에선 박영찬 전 공보메시지 단장 그리고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 네. 이 내란 특검 서울구치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네. 실행이 안 될 것 같죠 아마? 그렇습니다. 아까 1시 정도에 내란 특검에서 이제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고 뭐 사실상 오늘도 무산되는 것 같다라는 형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네. 왜 이게 강제 인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과를 밝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약간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약간 좀 질책을 받는 그런 분위기도 한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 이런 걸 네. 대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월에 1차 그 구속 때도 그 3차례 정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그때도 못했습니다. 거부를 할 경우에 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형태의 강제 구인은 조금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설명한 거는 과연 이제 계속 소환을 하고 불응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좀 판단을 해보겠다. 네. 그리고 이렇다면 이제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신데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검찰의 강제 인치에 거부하는 경우가 가능합니까? 거의 없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강제 인치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갖다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네, 억지로. 네. 끌고 와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사실은 뭐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인치해서 데려다 놓는 거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데려다 놓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실효성의 측면에서 여태까지 잘 활용을 안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네. 출정 거부를 할 때 강제 인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 범죄의 성격이 매우 다르죠. 지금 기소가 된 내란 수계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수사를 앞으로 해야 될 중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른바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네. 봐도 일반 이적죄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른바 이거는 국사범이란 말이죠. 네.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이른바 역적이에요, 역적. 근데 역적이 나가기 싫다고 한다고 그냥 그러면 놔둘 거냐. 범죄의 성격상 8년, 9년 전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용찬 단장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시절에 수사관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입장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2017년 3월이었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검 조사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 어떤 데자비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특검에서 지나치게 과속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를 시작할 때도 소환 통보를 몇 차례 한 뒤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체포영장부터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뭐 특검 입장에선 다행히 발부가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 그런데 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데에 대한 불쾌감, 그런 불쾌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수임 번호 3617번 네. 그 카키색 수영복을 입고서 피의자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런 어떤 치욕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강경하게 견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에게 저희가 촉구하고 싶은 내용은 지나치게 과속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구치소에 가서 방문 조사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제 구인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이건 뭐 구속되자마자 강제 구인 얘기부터 나오니까 국민적 시선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보기 안 좋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어요. 조금 전에. 근데 입장문을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망신주기다라는 그런 반발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이게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와서 조사하면 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했던 장본인이 이제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출석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공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네. 공판 과정에서 나오느냐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조차도 어찌 보면은 법률 대리인단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의견이 확실하게 맞는 건지 조율이 된 건지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막상 구치소에 조사로 갔을 때도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공개적인 망신주기 수사다. 여기에 네. 대한 반감. 이게 좀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네, 저 김영남 전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망신주기에 대해서 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피할 수 있거나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국가 수사기관의 정식적인 출석 요구를 망신주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생 남의 망신만 줬던 사람이잖아요. 30년 이상을 남 망신 주는 일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예우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국가의 법 질서에 최소한 협조하는 자세는 보여줘야죠. 이거는 막무가내거든요.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파면 선고가 되기 전에 한남동 공간에 있으면서 경호처의 무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 질서에 어떤 준수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로 끌고 와서 특검 사무실에 앉혀 놓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막무가내로 버티는 불법적인 범죄를 지은 피의자와의 수사기관의 기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박용찬 단장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망신주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아이폰을 지난주에 이 차상병 특검팀이 압수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밀번호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망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헌법 제1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아시죠? 네. 그 사건 수사받으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네. 들여다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 비밀번호 하면 그 유명한 사건이 검경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검사장. 네. 그 시절에 24개의 아이폰을 알려주지 않아서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잖아요. 아이폰 비밀번호가 24자리였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예. 통상 뭐 한 6, 7자리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검사장이었는데 24자리였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보안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최선호 교수는 네. 아이폰 씁니까? 아니요, 저는 뭐 아이폰 쓰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폰이 아니면 뭐 다른 건 압수수색 당하면 그냥 바로 잠금약제 해제해 버릴 수 있는데 아이폰만 이렇게 어렵다면 뭐 사실은 아이폰은 압수수색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거로서 능력이 말씀 나온 대로 사실 이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지를 못해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난항이 되는 사례가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도 11일 날 이제 압수수색됐고 윤상현 의원의 아이폰은 이제 스스로 제출을 했죠. 압수수색 때 뭐 도망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직접 이미 제출 형태로 제출했는데 역시 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에서 얼마나 드러날 것인지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 근데 하나 뭐랄까요? 그러니까 키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수사들이 다 명태균 황금폰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황금폰 제출이 됐어요. 그 황금폰에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내용 그래서 뭐 윤상현이가 뭐 공관위원장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녹취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양쪽에 상대편에 있는 윤 전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의 폰을 통해서 이 뭐랄까 이제 대조가 되는 입증이 되는 이런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바꾼 폰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있어봐야 뭐 별 내용이 없을 것이다. 풀어봐야. 네, 그렇군요. 이게 저 아이폰 비밀번호가 이 해독하고 다시 복원시키기가 무척 어렵다. 박영천 단장은 아이폰 쓰세요? 저는 스마트폰 쓰고 있죠. 아이폰이 아니고 다른 걸 저는 쓰세요? 삼성 갤럭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 기반한 그 스마트폰보다 훨씬 그 보안 시스템이 훨씬 더 강력하게 구축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6개, 7개 비밀번호라고 할 경우 영문, 숫자 뭐 이거 다 조합으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56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초마다 하나씩 입력을 수사기관에서 할 경우 100년 이상 걸린다. 그만큼 이제 아이폰 비밀번호 풀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 아이폰 쓰십니까? 아니요, 갑자기 저도 아이폰 얘기가 나오네요. 저도 삼성폰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비밀이 많지 않아서 압수수색 당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대선 과정 때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갤럭시 썼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이후에 아이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각자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인사청문회 슈퍼웨이크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무려 5명의 후보자가 검증대에 섰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대표적인 보훈 인사로 언론이나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 저 기사에 봤습니다. 기사에 봤을 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그러시죠? 없습니다. 예. 지난 5월 13일 유세 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5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그때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역대 정부 보훈 수장 가운데 군이나 보훈 유관 경력이 없거나 국가 유공자 가족이 아닌 인사는
권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바로 후보자께서 오심으로써 보훈부가 보은부가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김영남 전 의원님 일단 권오울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격이 아니 도대체 국가유공자 자녀도 아니고 국가유공 관련 경력도 없는데 왜 국가보훈부 장관을 시키느냐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옳은 지적인가요? 저는 그건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네. 요새는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복지 담당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되나요?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 이게 이제 원래 보훈처였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보훈부로 승격되고 그때 박민식 장관이 초대 보훈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만 네. 박민식 당시 장관은 무슨 보훈 관련한 경력이나 무슨 경험이 있었나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 무슨 선대의 국가유공자로서 뭐 그 자녀 혜택을 받은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혜택을 받은 경험 유무가 보훈부 장관의 네. 자격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박용천 단장님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격이 이 권오울 후보자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삼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약간 변절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권오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떤 보훈 관련 전문성이나 네. 보훈 관련 상징성은 확실히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기준이란 건 한 가지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권오울 후보자도 보훈부 장관으로서 물망에 오를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전국 각지 4곳 5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네. 문제,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오늘 인사청문 과정에서 권오울 후보자가 어떤 해답을 할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선호 의원님 일단 권오울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제기됐던 의혹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급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홍길동 분실술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오울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 건설회사하고 한 대형 식당하고 겹치기 해서 뭐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언론 취재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는 것 자체가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조금 이제 비난 여론이랄까 비판 여론이 커졌던 건 사실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겹치기 활동 과정에 대해서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약정서라든지 이런 거 안 쓰고 수천만 원, 많게는 이제 대학에서 받은 돈이 1억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이 특권을 활용한 일종의 부당 이익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와 민주당에서 이제 엄호하는 내용은 그 이른바 생계를 위한 활동이다. 그리고 그 권오울 후보자도 뭐 경북지사에 나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버는 생계와 어떤 활동 그런 과정에서 버는 돈이지 이걸 이렇게 부당하게 연결시켜는 안 된다. 이런 형태의 이제 대립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이제 무자격 5적이라고 해서 5명을 꼽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권오울 후보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어제 이른바 강선우 후보자 그 청문회에서 보였던 그런 집요함이나 뭐 치열함 네. 이런 부분에는 조금 떨어지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계열, 보수 계열에 있다가 지금 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쾌감, 짜증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그런 뭐 청문회 분위기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청문회가 이어지니까요. 최선호 의원님께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상황도 좀 짚어보죠. 자, 여기에선 안규백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의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위병으로 국가 안보에 충실했던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님께서 방위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자 김영남 전 의원 일단 안규백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인 걸 두고도 또 문제를 삼는군요. 그러니까 그 야당 측에서는 군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한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은 5.16 이후에 거의 그 예외 없이 장성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서 그렇지 그 전에도 있었고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 유명한 사람은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맥나마라 장관은 그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6년인가 7년 장기간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그때 특히 군 예산 관련한 개혁을 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될 때가 이미 된 거 아닌가? 우리나라도 진작에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때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자 박용천 단장님 일단 안규백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기간을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는데 그렇죠. 안규백 후보자는 22개월 복무한 걸로 기록에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안규백 후보자가 행정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충분한 해명이 될까요? 글쎄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상하다. 네. 14개월 복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22개월 복무한 것으로 병적 기록부에 나와 있을까? 그런데 그 안규백 후보자가 뭐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복무하고 있던 중에 현역병 1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줬다. 어머니께서 점심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심 제공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 조사받는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전역한 이후에 다시 복무하게 된 것이다. 이 해명이 좀 납득이 가십니까? 잘 안 가는데요. 예, 좀 약간 엽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후보자가 좀 더 추가적인 부가적인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그리고 국민적 시선에서 탈영을 한 것이냐, 아니면 뭐 영창에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갖가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는 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규백 후보자가 명쾌하게 해명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자기 때문에 과거 군 경력이나 병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이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주목할 청문회 중에 하나인데 자,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한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청문회 전에 제기됐던 건 뭐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부모에게 이제 모친에게 아파트 편법으로 증여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재산이 좀 많다 보니까 막상 이제 시작이 됐을 때는 그거 아니고 뭐랄까요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과정에 그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기했던 의혹 중에 하나가 성남 FC 어떤 불법 후원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네이버와 관련된 거니까 한성숙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였으니까 이거 관련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정진상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스스로 인정한 측근 중에 한 명이죠. 정진상 당시 이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죠. 이 정진상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런 주장과 요구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건 뭐 한 장관 청문회하고 전혀 무관한 사안 아니냐. 결국 정치적 공세하기 위해서 이 판을 이렇게 끌고 가자는 거냐라고 이제 부딪히면서 초반에 이걸로 한참 실갱이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 네이버에서 성남 FC 후원했던
때는 한성수 후보자가 대표이사가 되기 전 그전 다른 사람이 전임자가 대표를 할 때 있었던 네.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성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무슨 증인 채택을 하고 말고 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 참고로 어제 네.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데가 느닷없이 과방위가 뜨거웠어요. 이제 배경은 네. 그 산자부자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는데 별로 주목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시작부터서 과방위가 원래 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뭐 최민희 독재 아웃 그리고 뭐 이재명은 협치하라 이런 이제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는 바람에 손팻말을 치워라 못 치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국회 경위들이 가서 그 손팻말을 치우고 이러면서 그랬었죠? 엄청나게 그 뜨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오늘 오전에 제일 먼저 청문 보고서 채택한 데가 배경훈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야가 싸우는 거하고 네. 사실 후보자 검증이라는 문제가 꼭 같이 가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첫날 청문회 여파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SBS가 단독 보도했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상호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강선우 후보자는 택배 상자나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차에 갖고 탄 적이 있다며 이전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건 아니란 얘긴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SBS가 확보한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기 집 쓰레기를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이번엔 또 다른 강 후보자의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 보좌진과 주고받은 SNS 대화입니다. 강 후보자가 치우라고 지시한 쓰레기 더미 사진을 보내면서 퇴사하고 싶다고 하자 다른 의원실 보좌진이 설마 또 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보좌진이 당연히 강이죠라고 답합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서 갑질 피해를 제기한 보좌진들을 강 후보자가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묻자 강 후보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강 후보자는 지난 9일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SBS 보도가 제3자의 전원에 기초한 과장된 보도라고 주장했지만 SBS는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수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2차 가해를 우려해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안에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또 다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그리고 SBS의 보도 이후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강 후보자는 기억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에 보좌진과 나눴던 메시지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그 기억을 살려서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보좌진과 불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김영남 전 의원님, 일단 강선우 후보자 먹으려던 음식물을 못 먹고 차에 두고 내렸다. 전날 밤에 시킨 만두치킨을 아침에 먹으려고 했다가 두고 내렸는데 그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시킨 거로 오해가 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될까요, 국민들이? 글쎄 뭐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이 나온 이후에 또 뭐 SBS 단독 보도로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 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인사권자께서도 조금 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면 어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지켜보면 야당의 화력이 정말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언론 보도를 좀 보고 인사청문회에 나왔던데 그 이상을 한 발짝도 나가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인사청문회 때는 그냥 언론에서 언급됐던 거를 청문회장에서 다시 한번 발언하는 정도의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유효타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인사청문회 이후에 언론 보도가 다시 잇따르면서 조금 청문회는 종료됐습니다만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현역 불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중에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사람은 여태까지 중도 낙마하는 사람 없이 다 임명이 돼 왔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의석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압도적인 여당이 지금 집권해서 첫 인사에서 과연 그 불문율이 깨질 것이냐 네.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강선우 후보자도 자꾸 기억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한 번에 해명을 할 때 보다 정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용천 단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불문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문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역 불패가요? 현역 불패라는 말은 뭐 이제 국회 안에서나 통용되는 네. 그러한 이제 개념이고 국민적 정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컨셉이죠. 제가 볼 때 뭐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화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금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질 의혹에 이어서 거짓말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병기 수리 지시와 관련해서도 맨 처음에 강선우 후보자 뭐라고 했습니까? 병기 수리 부탁 안 했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대화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 녹취록에 따르면 보좌진이 병기 수리 끝났습니다. 마쳤습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역 보좌진에게 부탁해서 조언을 구했던 사안이었다. 아니 그게 병기 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그런 지시가 조언으로 둔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마치 사람 때려놓고 어루만졌다 하는 그러한 지금 핑계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다른 후보자들도 큰 문제지만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혹을 붙인 격이 돼버렸다. 이재명 정권에서 이 사안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드립니다. 네, 저 강선우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공방이 과열되면서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피켓 이렇게 붙여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피켓 껴요, 피켓을! 그러면 더 센 거 보여줘요? 보여주세요. 피켓 껴요, 빨리! 저희도 붙일까요? 붙이세요. 붙이세요.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 일단 이 김영남 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야당 의원들이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좀 격앙돼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이 결정적인 한방, 추가적인 제보나 증거 제시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혹은 앞서 나가는데 실력이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의 야당의 어떤 공세였다라고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감정선은 굉장히 많이 좀 넘나드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강선우 후보자의 이제 애가 발달 장애를 지금 앓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뭐랄까 예봉을 좀 꺾으려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뭐 감정 잡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글쎄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야당의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야당의 지적이나 폭로가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면서 언론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제 저 청문회가 12시까지 됐는데요. 그 8시 뉴스에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추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걸 받아서 다시 청문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을 하면서 전체적인 언론의 관심들을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언론이 지적했던 걸 그냥 야당이 따라가는 형태의 공격이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뭐 잘했다거나 뭐 전혀 문제 없다거나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낙마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일단 버티자 이런 기류가 더 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주 후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여론의 흐름들 그리고 내일 있을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뭔가 뭐 이진숙은 주고 뭐 강선우는 살린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올리자면 물론 저희 국민의힘도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번 인사청문회 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증인 몇 명 나왔습니까? 딱 한 명 나왔습니다. 어제도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세라퓨틱스, 엑셀 세라퓨틱스 대표가 한 명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청문회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안 나와, 참고인도 없어, 자료는 아예 뭐 그냥 완전히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도 무슨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좀 얘기를 엮어가고 의혹을 갖다 규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무성의한 무도한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가? 김민석 청문회 때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배추 투자해서 월 450만 원씩 몇 년간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증거 자료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기도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저도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몸담고 있을 때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만 그 전에 뭐 장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서 아니면 증인이 많이 채택돼서 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낙마의 결과가 나온 적은 없고요. 사실은 야당이 조금 일을 잘한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주에만 1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사실은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TF를 꾸리고 그리고 자료 수집을 야당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자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갖고 사실은 야당 쪽의 인사청문 관련한 대응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언론사에서 그 기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총리와 달리 법적인 제한이 없는 장관의 임명에 있어서 낙마의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국민 여론이거든요. 근데 그 국민 여론을 지금 야당은 전혀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면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건 뭐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못하고 있다. 그거는 이유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본질을 놓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야당이 제대로 공격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맞는데요. 근데 본질은 그 국무위원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보좌관 해당 폭로했던 보좌관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 만다 이거는 이 말이 바뀌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 이 문제에
잡았던 대응 기조가 네. 지나가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대응 기조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청문회 때부터는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심심한 사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대응 방식과 어제 청문회 때 대응 방식의 차이가 나면서 지금 생기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랄까요, 문제들에 대해서 여당이 좀 제대로 된 설명, 그러니까 야당을 상대로 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끝났습니다만 오늘 8시 뉴스에서도 역시 SBS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 단독 보도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지켜보고 국민 여론의 향방을 봐야 될 것 같군요. 지금 상황은 야당보다 SBS가 훨씬 무서운 상황인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8시 뉴스에 나오니까요. 지켜봐 주시죠. 예. 자, 이 내일은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후보자는 교육계 양심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예. 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자진 사퇴하는 하라 이런 결론이 나왔나요? 그 이제 국민검증단이 과거에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도 지적했던 그런 네.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단체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검증에 참여한 연구진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네. 10명이 이 이진숙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 146편인가 이걸 검증을 해보니까 16편 정도에는 그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심대하다. 네. 그래서 표절률이 뭐 한 4%에서 최대는 한 50%가 넘는 것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그 논문을 쓰면 이렇게 이 사이트에 넣어 보면은 표절률이 얼마다라는 판단이 되는 그런 사이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카피킬러인가 하는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기준이 한 20% 정도입니다. 네. 20%를 넘어가면 이건 사실상 논문을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는 그런 그 논문이 한 16편 정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체가 좀 상당한 그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주요하게 이제 논거로 쓰이면서 상당히 비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 김영남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다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이렇게나 많이 했다는 것 큰 문제 아닐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말씀대로 다른 부 장관 출신이거나 적어도 이제 학자 출신이 아닌 다른 그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이라면 오히려 논란이 조금 작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교수 출신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논문 표절 문제에 좀 더 심각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가까운 그 대학 교수분한테 한번 그 물어봤어요. 네. 뭐 어떻게 보냐 이 정도라는데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주 가까운 분도 이거는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조금 더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일 그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겠고 사실은 우리가 좀 그 논문을 작성했던 시기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교수분들도 그 전에는 논문 표절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좀 약했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었으면서 점점 표절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널리 인식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의 작성 시기를 좀 보고 내일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용천 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하니까 예. 그분은 내가 추천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최초의 낙마자가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당시 정규재 주필이 전하신 말씀을 보면 사실 내가 알아서 추천한 건 아니고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딱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견고하게 지킬 의지와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통 이제 전임 정권에서도 이제 많은 교육부 장관들이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보면 논문 한두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논문이 몇 편입니까? 무려 16편이나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해서 두 논문이 실험 설계는 동일하다. 다만 뭐 불쾌 글레어와 그다음에 피로감은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실험 설계는 같지만 컨셉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논문 중복 게재가 아니다. 이걸 누가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해명하려다가 오히려 매를 더 벌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지킨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이 가고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에 동력을 상실시킨다. 그러한 점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제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당권 주자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후보 등록 후에 처음으로 오늘 국회에서 얼굴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님, 네. 일단 8월 2일 날 전당대회죠. 네, 김영남 전 의원께서는 어떤 후보를 돕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미리 좀 밝혀주셔야 특정 후보를 돕는 일은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네. 제가 지금 민주당에 입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한쪽 후보를 돕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냥 당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더 잘 됐네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가 더 유리합니까? 글쎄요. 그 초반 기세는 확실히 그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무엇보다도 대중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점이 있어 보였는데 선거라는 게 사실은 대중 인지도가 좀 떨어졌던 사람도 선거전이 거듭될수록 인지도가 따라 올라가면서 지지도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상으로서는 두 후보 중에 누가 당대표로 뭐 유력하다, 우세하다 이렇게 점치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공교롭게도 저희가 오후 2시에 뉴스 브리핑 시간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저희 주최로 엽니다. 70분입니다. 자, 박찬대, 정청래 이 두 의원 가운데 누가 더 당대표로 적합한지 내일 냉정하게 따져보실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이 예고 드리면서 오늘 정치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청문회 상황 지켜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김영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배 시 단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